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한 영상. 따라만 해도 키가 큰다는 키 크기 체조가 화제였는데요. 우리는 왜 키 크는 방법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성한테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옷핏도 좋고 같은 말에도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게 유리한 것 같아요. 뭔가 위쪽에 공기는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키가 크면 좀 옷을 입었을 때 예쁘기도 하고 이래서 키는 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작아서. 사회에서 많이 큰 사람을 선호하니까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커졌으면 하는 바람, 엄마들의 바람? 특히 성장판이 열린 시기엔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집니다. 몇 센치까지 크고 싶어요? 170이요. 185까지 크고 싶어가지고 167 정도. 컸으면 좋겠어요. 왜요? 언니니까요. 아이와 부모 모두가 공감하는 키 고민. 오늘은 우리 아이 키 성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꾸준히 변화해온 한국인의 평균 키. 과거에 비해 약 5cm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큰 키를 향한 동경과 함께 성장 방법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너 5cm 더 클래? 아니면 지금 이대로 남을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5cm 받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키에 대한 동경심은 과거부터 쭉 지속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성인이랑은 달리 소아청소년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그 평균치가 달라져서 다음처럼 이제 성장 도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연령대만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만 7세의 평균 키는 남아 122.1cm, 여아는 120.8cm고 중학교 입학 시기인 만 12세 정도의 평균 키는 남아 151.4cm, 여아 151.7cm입니다. 키 고민으로 병원을 찾는 내원자 수는 무려 4만 6천여 명. 어린이의 경우 1년에 약 4cm 미만의 성장 속도를 보이면 저신장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많은 보호자분들과 아동 본인도 걱정과 관심이 많겠지만 사실 단순히 키만 작기만 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단순 저신장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성 저신장, 체질성 성장 지연, 저체중 출생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장 장애란 성장 속도가 점차 줄어드는 경우를 말하고 이거는 질병이랑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그리고 쿠싱 증후군과 같은 내분비 질환이 대표적이고 조금은 생소하지만 터너 증후군, 프레더-윌리 증후군, 누난 증후군 같은 유전 질환 또한 여기에 해당을 해서 이게 전체 저신장의 2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키만 작은 단순 저신장인지 질병이 있는 성장 장애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빠른 치료 개입을 위해서 성장 클리닉에서는 뼈나이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뇌 MRI 검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자녀 키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인 한 가정집. 얘들아 영양제 먹자. 저신장인 둘째의 키가 걱정이라는데요. 그냥 어려서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는 평균치였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애가 점점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 영유아 검진을 했을 때 1%, 1%, 1% 나오니까 저도 걱정이 되고 계속 쭉 보셨던 소아과 선생님께서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의뢰서를 써주시더라고요. 큰 병원에 데려가라고. 또래에 비해 항상 작았던 키. 혹시 사회에 나가 작은 키로 위축되는 건 아닌지 엄마는 마음이 쓰입니다. 동생 키 좀 컸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좀 컸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보기에도 동생 키가 좀 작아요?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키 어른 돼서 혹시 키 몇 센치까지 컸으면 좋겠어요? 180. 서한은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저신장에 해당하는데요. 고심 끝에 내린 엄마의 선택은? 좀 대형 병원에 가서 염색체 검사까지 했었어요. 선생님께서 뭔가 그 터너 증후군이라고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키가 작은 것 같기도 하다고 해서 그것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뼈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이제 너무 아기 때 맞추거나 너무 커서 맞추는 것보다는 한 9세, 10세 이때 맞추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의사 선생님도 만 9세 정도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좀 그러니까 따라가면은 안 하고 계속 저렇게 키가 잘 안 크면 해야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안 커서 그 만 9세 될 때쯤에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별성 저신장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마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담은 있으시죠? 아니요, 많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부담은 많이 되기는 해요. 한 달치가 지금 현재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고요. 이게 또 체중이 늘어나면 점점 주사 약이 늘어나서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효과를 좀 안 따지고 있어요. 너무 맞은 지 얼마 안 됐고 우선은 효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녀 키를 키우고픈 엄마들의 최후의 수단, 성장 호르몬 주사. 정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까요? 성장 호르몬 주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 자체를 이렇게 몸에 넣어주는 건데 이게 벌써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960년대 때부터 이제 쓴 주사입니다. 근데 그 주사가 원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됐냐 하면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을 갖고 있는 그런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주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사제의 어떤 장단점, 합병증은 사실은 1960년대부터 쭉 주사를 해왔다 보니까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정상인 아이한테 주사를 할 적에는 그럼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사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없어요. 그런 정상 신장을, 정상 키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주사를 해갖고 나온 데이터가 나오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저신장이었다든지 정말 치료 필요했던 아이들한테 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조금 뭔가 이제 좀 걱정이 되고 하니까 주사를 해서는 이렇게 생각보다 어떤 소위 이제 비용 대비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그렇게 썩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키 성장. 영양제나 호르몬 주사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운동인데 그럼 키에 좋은 운동이 뭐냐, 성장에 좋은 운동이 뭐냐,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되게 많죠. 근데 그 운동들은 제가 볼 때는 다 효과가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어떤 특정 운동이 좋은 게 아니라 운동 자체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필라테스가 좋다, 뭐 요가가 좋다, 뭐 농구, 태권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대사량이 원활하게 되게끔 이제 그냥 열심히 그냥 숨차게끔 운동하는 게 가장 성장 호르몬이 어떤 분비가 잘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래서 키에 좋다고 뭐 예를 들어 뭐 농구를 계속 시킨다든지 뭐 줄넘기를 계속 시킨다. 그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제 어떤 운동이든지 하여튼 다양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그걸 좀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두의 바람인 큰 키와 좋은 비율, 그 모든 궁금증에 해답을 드립니다. 예측 키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를 키를 더해가지고 하는 그 키가 정말 정확한지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요. 공식상으로는 남아의 경우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더하기 13 나누기 2를 하면 나오는 숫자고 여아의 경우에는 엄마 키 아빠 키 더하고 마이너스 13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키, 정말 유전적으로 이 정도는 잘할 것 같다이지 무조건 이렇게 잘하는 거는 아니고 아이의 이제 연령별로 그리고 골 분화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예측 정도입니다. 키는 유전일지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X. 키는 물론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크면 아이가 클 가능성이, 그리고 부모가 작으면 아이도 작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인간의 키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최종 형질을 나타내는 다원인자 유전입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키는 유전이 70%, 환경이 30%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잠과도 연관이 있는지 요즘 애들이 진짜 휴대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안 자요. 밤 몇 시에 자야 된다. 그때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실제 밤 몇 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적에 우리 꿈을 꾸는 시간대가 있고 꿈을 안 꾸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우리 꿈을 꾸는 시간을 보통 이제 렘 수면, Rapid Eye Movement라고 갖고 REM 이렇게 하는데, 렘 수면 때는 아주 깊은 잠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보통은 이제 성장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보다가 뭐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막 침대 뒹굴뒹굴 하다가 잔다든지, 뭐 공부를 하다가 뭐 스탠드 같은 거 켜놓고 이제 이렇게 환하게 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어릴 때 살집 좀 있어야지 키가 많이 큰다. 그게 살이 결국은 다 키로 간다란 말은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키가 이제 늦게까지 쫙 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좀 호리호리한 이제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자꾸 들면서 천천히 성장을 하는 거죠. 잘 먹는 게 물론 중요한데 그게 과하게 먹어서 그게 몸이 이제 커지게끔 해서 그게 나중에 키로 간다. 그거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안 먹는 것도 물론 이제 안 좋은 거지만 어떤 소화 비만을 우리가 얘기 꼭 꺼내는데, 소화 비만은 어쨌든 키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어떤 이제 안 좋은 효과를 이제 일으킨다. 다음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소화 비만을 막는 균형적인 식단입니다. 키 크는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부족하지 않게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등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을 저해하는 그런 인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성장 호르몬을 저해하는 것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가 아이들 비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단 것들에 대한 뭐 선호는 확실히 있는데, 그 단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요새 아이들에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체중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질병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죠. 남한은 1900칼로리를 기준으로 3대 영양소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 여아는 1700칼로리로 가급적 당류를 적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에 이제 키 성장에 대해 관심이 늘어난 만큼 정보가 너무 많아요. 무분별한 정보에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운동은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에 조금 중점을 맞추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키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라고 하는 건 하여튼 병이 아니에요. 이걸 하면 키에 좋다,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냥 몸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제가 볼 때 키를 키우게끔 이것저것 이제 뭐 좀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키보다는 그냥 인성?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키에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별 탈 없이 이제 그대로 잘 자라줬으면 하는 거죠. Love myself. 외적인 자신감도 좋지만 큰 키보다 중요한 게 있단 걸. 우리 모두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